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2021년 마지막 이슈 오도독인데 오늘은 특별한 두 분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네. 그리고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다 저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오시는 분들이라 낯은 다 익으실 거예요. 근데 두 분을 특별히 모신 거는 두 분과 대선 때니까 권력 이야기도 하고 욕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권력자들의 욕망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게 이제 또 투자와 어떤 연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 쭉 원고 구성안을 보니까 유권자로서의 시민과 생활인 또는 투자자로서의 어떤 그 삶 이거를 같이 이야기를 오늘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밌을 것 같고요. 서로 근데 두 분은 아십니까? 학계에서 어떻게? 아니 저는 김호기 예. 교수님은 김호기 교수님을 모르는 이제 사회학자는 사회학자는 무슨 말씀을 워낙 우리 김경일 선생님이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인지 심리학자라서 저희 이제 사회학에서도 사회 심리학을 하거든요. 근데 워낙 널리 알려져서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이거 뭐 의례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토론 프로그램 한번 나갈 때 막 3일 전부터 자랑을 했거든요. 김호기 교수님 뵌다고. 그랬더니 저희 학교의 사회학과 교수님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김 교수? 아니 거기 노무 교수님을 포함해서 아주 유명하신 사학자가 많이 있으신데요. 대표적인 학계에 계신 대표적인 두 분이 서로 이제 덕담을 나눠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서로 이렇게 덕담을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가짜라서 토론 못하겠다 뭐 이런 그 심리는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 근데 뭐 제가 그 분석을 안 들어가 봤으니 알 방법은 없지만 조금 이렇게 그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확 갑자기 올라가는 듯한 그런 톤들은 무시는 아니죠. 그런 무시는 아닙니까? 네, 무시는 아니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불안정 요소를 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좀 싶어요. 불안한. 네. 그렇군요. 지금 상황 자체가 화도 좀 섞여 있고요. 화도 좀 섞여 있는 거, 이해 뉘앙스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사회학적으로 좀 해석.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정치란 기본적으로 대표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도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그러니까 현재 유권자들의 경우는 이제 상대방 후보를 좀 무시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별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반영돼 있을 겁니다. 항상 정치인들의 모든 발언들은 자기 이제 지지 그룹에 대한 시그널. 그런 걸 고려해야 되니까요. 그렇군요. 이게 선거 이 캠페인 이 과정 자체를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과연 투표를 할까 또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 지금 600조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정책을 지금 하실 분들이란 말이죠. 그 나라를 경영하고 외교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이제 국가 원수의 지위도 있으니까 대통령이 대표를 하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유권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에너지가 드는 과정입니다. 그러고 보면 심적인 투자는 상당한 것 같아요. 정신적인 투자는. 5년이란 기간에 대한 사실 매우 중요한 투자죠. 그렇죠. 제가 이제 외국 사례를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최근 미국 퓨 리서치에서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데 198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일을 잘한 대통령이 누구냐 이런 이제 조사 결과가 발표된데 아마 들 보셨을 겁니다. 저기 1위가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고요, 2위가 레이건 대통령, 3위가 트럼프 대통령, 4위가 이제 그 클린턴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이 보통 얘기할 때 다른 이제 업적이 있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말도 잘했지만 뭐 의료보험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구체적인 삶의 그런 질을 개선을 했고,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사실 세계적인 그런 전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축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공화당 대통령이긴 했지만 고르바초프와 함께 그 사실 핵무기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많이 벗어나게 했고, 그리고 또 많은 미국 친구들 이야기들은 뭐 우리 김 선생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언제 경제가 제일 좋았는가? 먼저 얘기하는 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1990년대 예. IT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뉴 이코노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제를 클린턴이 부흥시켰기 때문에 미국이 80년대 경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이제 그런 고정 그 지지층이 이제 높이 평가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 뭐 정치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좀 활력을 불어넣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역으로 제가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면 유권자 심리를 봤을 때는 비슷한 저 조사가 퓨 리서치에서는 없었던 것 같고 다른 몽키슨가 뭐 이런 데서 했었던 것 같아요. 보면 트럼프 1년 때인가요? 민주당은 경제가 민주당 지지자들은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트럼프가 들어와서 경제가 나빠졌다. 실제로 지표는 성장률은 계속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제가 나빠졌다라고 응답을 하는 수치가 확 올라갔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경제가 좋아졌다는 수치가 확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졌다고 갑자기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반대하는 대통령이 들어오면 아니면 자기가 이제 지지하는 대통령이 들어오면 경제가 좋아졌다고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뭐 트럼프의 덕인가 오바마의 덕인가도 좀 헷갈리고 경제적으로 정말 보면 예. 심리적으로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의 이런 변덕스러운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땐 기본적으로 이런 건 참 좋은 일이네 라고 하면 거기다 원인을 돌리기가 쉽죠. 예.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는 이런 건 참 좋아졌네 라고 할 때 그게 대통령으로 원인이 가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서 빈도 계산을 하는 거죠. 좋은 일이 이렇게 있었고 나쁜 일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빈도 계산. 네, 이런 건 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좋은 일이 대통령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크기보다는 빈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와 진짜 이렇게 좋은 일 있었어? 라고 하는 것보다 이거 좋네 이렇게 우리 뇌가 보통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은 크기보다는 조금 빈도가 작은 거라도 여러 가지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실제로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그거를 좀 강하게 느껴줄 가능성은 크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민생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민생이. 네. 근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민생 이슈가 얼마나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예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천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세게 받아들였죠. 네, 작용을 했었던 네. 기억이 나요. 근데 3천과 내 생활은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3천과 내 생활은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5천 간다, 네. 4,500 간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데 예. 대선 전이나 이럴 때는 아직 그 일을 경험하기 전에는 경험되지 않은 사건을 미래를 예측할 때는 약간은 그런 거시적인 것들이 의외로 효과가 있는데 먹힙니까? 네,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주차가 무질서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짜장면 값이 이렇게 오른 거야 이런 그 자잘한 거 자질구레한 빈도와 같은 관련된 것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이슈가 되게 크잖아요. 부동산 이슈가 되게 큰데 그 부동산이 어떤 거시지표로서의 부동산도 있겠지만 사실은 부동산을 둘러싼 자질구레한 생활 이슈들 때문에 그게 심리적인 거에 반영된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 친구가 돈 벌어서 배 아픈 측면. 뭐 그런 것들. 그럼 동창회에서 한 20번은 경험할 수 있는 예. 일들이. 제가 그러면 또 이제 이번에 이런 훌륭한 심리학적 해석의 사회학적 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이제 덧붙이자면 거시지표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경우 보면 사실 진영적 사고가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 쪽 대통령이 뭐 하는 일은 뭐 사실 다 잘한 거라고 보고 싶고 막 그래서 좋은 것만 보이고. 예, 넉넉하게 이해하잖아요. 예. 그 대신 뭐 이게 이른바 상대쪽 대통령이 한 것은 되게 아주 좁게 예. 가능한 박하게 좀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보수주의자들은 총량적 사고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의 파이의 크기가 커지면 예 일단은 뭐 이거 경제가 잘 되는 거 아니냐, 성장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진보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 총량의 크기보다는 그게 어떻게 잘 분배되었느냐. 예를 들어 성장 속에서 불평등이 강화됐다고 하면 진보적 시각에서 보면 그거는 뭐 저기 발전이라고 보기 어렵죠.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지게 된 거죠. 그러네. 예,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정부 시기에 경제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량적으로는 분명 뭐 리쇼링을 포함해서 그렇죠.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3%가 됐으니까. 뭐 커지고 성장률이 크게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부의 불평등 문제는 사실상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악화되고. 진보적 시각에서 보면 경제가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또 두 번째로 보기에는 좀 상반된 응답들을 좀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가 그러면 이 빈부격차 문제랄지 특히 이제 자산격차 부동산으로 벌어진 자산격차랄지 이런 것을 통한 어떤 자산불평등, 소득불평등이 가장 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우리 성장해서 그래도 좀 더 일자리가 좀 어떻게든 산업 구조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많아져 가지고 그 뭐랄까요?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그걸 사람들이 아직도 믿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요, 제가 관계한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고요. 우리도 이제 서구와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장보다 분배를 더 중시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서구처럼 서로 다른 생각들이 팽팽하게 경제에 대해서 현재 맞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심리적인 기제랑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게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다음 쪽에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이동을 하려고 하는 이동 성향이 좀 강하고요. 아, 보수적인 사람들이? 네. 왜냐하면 그게 더 좋은 걸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진보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고라고 해서 그게 이동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실체를 제대로 밝히고 가야만 된다. 오히려 회고적이네.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가는 거를 못 견뎌하는 거죠. 부조리하다고 보는 경우가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조금 보수적인 분들은 야 됐어 여기 더 좋은 데가 있으니까 빨리 끝내고 가자라고 하는 경향이 있고 왜 저희가 더 좋은 고지가 있으니까 진보적인 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밝혀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분배의 문제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해지죠. 분배의 문제로 가면은 뭔가 좀 불평등하고 분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괜찮아 저희 가면 더 올라가고 더 커지고 그러니까 파이가 커져. 파이 커지면 다 괜찮아질 거야. 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역사 문제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첨예하군요. 네, 그래서 역사 문제를 보면 영어로는 이거를 그 심리학자들이 전자를 로코모션, 그러니까 이동, 자꾸 이동해서, 그다음에 보수적인 사람들을 후자를 그리고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여다본다, 평가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역사 문제도 보면 딱 비슷하게 나오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진보주의자들의 약점 아닐까요? 너무 지적질하는 것 같고 꼰대 같고 뭐 그런 것들이 또 최근에 뭐 어떤 재보궐선거에서 2030들한테 그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약간 발목 붙잡는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네, 그런 느낌은. 네, 그런데 그것도 어떤 맥락에 따라 다른 게 또 젊은 세대들이 볼 때 그래도 이동하자, 빨리 덮고 가자 이게 보면 굉장히 위선적으로 느낄 때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오히려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보면 왜 아주 진취적이다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젊은 세대들이 볼 땐 굉장히 탐욕적이고 위선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나는 굉장히 정의로운 진보주의자다라고 느끼는 사람을 저 꼬장꼬장한 발목 붙잡는 그런 어른이라고 느낄 수도 있죠. 그건 양쪽 다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아닐까 싶어요. 네.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그게 편견이든 선입견이든 이 후보들은 권력을 쟁취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을 뭐
양쪽이 다 가능한 어떤 모습으로 하여간 이미지화 시키고 싶어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중도 확장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그 욕망은 둘 다 지금 굉장히 센 거라고 봐야죠.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그렇죠. 역대 다른 대선 후보들에 비해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예. 근데 제가 보기에 큰 차이는 큰 차이는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권력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까지 왔겠죠. 예. 뭐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요. 예. 권력 욕망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저는 좀 중립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욕망 자체는 뭐 이 좀 선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예. 그러나 이 권력이라고 하는 욕망의 결과가 그 사실 긍정적으로 문제가 풀어지게 된다면, 뭐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권력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어떤 한 가지. 예, 그 뭐 선과 악의 그런 이 분법의 하나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예. 잡아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이 선하면, 네. 예,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예, 요거를 잘 보여주는 게 저기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율곡이 같은 분이에요. 예, 율곡이는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살인파라고 하는 사대부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당시 소위 그 이 살인파 혹은 살림파들은 권력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율곡이는 권력에 직접 참여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벗에게 보낸 편지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적어도 조선시대죠. 선비에게 부여된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살림에서 고독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것 못지않게 진흙탕이라 하더라도 현실 속에 들어가서 민생을 바꾸는 것. 예. 이게 더 의미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제 편지를 쓰고 자기 그 권력에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시 명분이 중요하군요. 예, 저는 그래서 이 뭐 권력의 참여를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이런 맥락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뭐 저기 김 선생님이나 이제 저나 우리 학계에 있지만 우리 이제 정치에 관심 있는 교수들을 폴리페서라고 그러잖아요. 예, 들어가시는 예, 분들도 많죠. 예, 폴리페서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진리 탐구가 일차적 목표지만 사실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현실 개선도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대학에서 연구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이 못지않게 구체적인 현실 속에 들어가서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좀 학문의 분야에 따라서 좀 달리 평가할 문제이지 않겠는가.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어떤 지식인들의 경우에서는 정말 권력 욕망 때문에 예, 그 현실 정치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뭐 또 다른 또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정말 율곡이처럼 현실을 바꾸어 보고 싶다는 뭐 그런 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현실 정치에 뭐 참여한 그런 경우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거의 하고 있는 편입니다. 보통 근데 율곡 2라고 하니까 이제 반박할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저는 가장 논쟁적인 이와 연관해서 된 인물이 그 이제 박세일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울대학교 박세일 선생. 정말 진짜 폴리페서의 어떻게 보면 전형이시죠. 아니 근데 이제 본인 생각에 확고하게 보수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을 동시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박세일 선생 같은 경우는. 예, 물론 뭐 저는 뭐 박 선생님의 이제 보수적인 어떤 그런 정치관에는 뭐 제 스스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박 선생이 뭐 제시했던 선진화 담론이라든지 몇 가지는 있어요. 우리가 좀 이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30여 년 민주화가 진행돼 왔잖아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바탕으로 해서 선진화된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 주장은 사실 우리가 쉽게 부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 선생 같은 경우에선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런 뭐 성공한 폴리페서로서의 부분도 있고 실패한 폴리페서로서의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폴리페서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만은 없는 예, 그런 측면을 잘 준 것 같아요. 예. 근데 발가벗은 욕망이 후보한테는 이제 후보는 워낙 또 말을 조심하기도 합니다. 이번 대선은 좀 약간 양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주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세력에서 뭐 가령 뭐 인터뷰를 하다가 뭐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뭐 왜 그렇게 이 캠프에 들어가셨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제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캠프에 계신 분들이 아 저는 무슨 장관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의 이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속으로 택도 없다. 그 부분 다른 장관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너무 전문적이어서 당신과는 안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발가벗은 욕망으로 이제 뛰어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 세력이 사실은 후보나 또는 대통령을 더 망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욕망들이. 결국 이 측면에서 제일 네. 중요한 것은 저는 리더의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목이에요. 예, 예. 사람을 쓰는.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욕망만 이렇게 그 나올 것 같을 때 그 어떤 심리적인 증상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제 살짝 정치에서 빠져나와서 그 이제 뭐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와는 좀 관련이 없는 그런 일반적인 조직에서 그런 메커니즘을 좀 보면 저는 이렇게 조언을 많이 드리거든요. 권력 욕구 자체는 나쁜 건 아니다. 똑같네요. 네. 그 두 분이. 그렇죠. 근데 문제는 권력 욕구만 있고 성취 욕구가 없으면 이건 정말 큰일인 거다. 그러니까 권력 욕구만 있고 성취 욕구가 없다는 건 권력은 가지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의 생각은 평소 안 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네네. 이게 진짜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권력 욕구 지금 그 김호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목이 진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리더가 자기의 어떤 그 자기를 따르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결국 어떤 수준에서는 다 리더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권력 욕구는 강한데 성취 욕구가 없는 사람들로 계속 포진을 시키면 그러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이제 큰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뭐냐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오히려? 왜냐하면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을 아주 잘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잘 쓰고 버리거든요. 쓰고 버리죠. 네네. 그래서 권력지향적이기만 하고 성취지향적인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평상시에 잘 봐야 되는데 실제로 기업에서는 유능한 CEO들은 그런 임원들을 잘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꿈이 뭐예요? 사장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농담으로 이러거든요. 어떻게 꿈이 사장이에요? 사장 돼서 뭐 하고 싶은지가 꿈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게.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건 무엇을 없애겠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무엇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행동을 하겠다.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삶을 바꾸겠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인 사람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죠. 아, 저 사람은 그냥 권력만 가는 거구나라고 하고 저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내가 하겠다라든가 이런 몇 가지 단편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의 최상부 리더를 돕는 그런 충신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지요. 그래서 정말 위험하네요. 한 정부의 성공은 리더 자신도 중요하지만 그 리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약이나 뭐 발언이나 이런 거를 볼 때 뭘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그게 이제 성취 욕구네요. 그렇죠. 난 이거를 위해서 대통령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날 뽑아줘. 이게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역대 미국 대통령도 그 40명 넘게 성격을 프로파일링하는 연구들을 보면 약간 착각을 하면 겉에만 살짝 보면 거의 3분의 2가 사이코패틱하게 나와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그렇게 치자면 뭐 역대 미국 대통령 3분의 2가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차원이 왜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나 봤더니 fearless dominance 팩터라고 두려움 없이 두려움이 장악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전권을 잡고 주무르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이분들은. 어떤 거에 관한 일을 진행시키는데 두려움이 없군요. 네네. 그런데 그리고 내가 거침이 없구나. 내가 아주 강력한 주도성을 타고난 그런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예. 아.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측면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바꾸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서의 권력을 굉장히 강하게 집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대통령이 된다는 건데 거기에 심리학자들이 덧붙이는 게 뭐냐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자기만의 사회적 색깔이나 자기만의 사회적 능력을 얹으면 이제 글로 가는 거다. 대통령까지 가는 거다.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제가 농담으로 강의를 할 때 그게 하나도 없으면 그럼 사이코패스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그걸 얘기를 이제 하죠. 좀 사회학적으로 풀어 얘기하자면 저희는 이제 그걸 책임윤리라고 얘기합니다. 책임윤리. 그걸 책임윤리. 예, 막스 베버에 의하면 이제 일반인과 달리 정치인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 윤리가 요구되는데 예. 하나는 뭐 일반인들도 가지고 있는 윤리입니다. 우리가 신념윤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신념윤리란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입니다. 예. 이 반면에 이제 책임윤리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책임윤리의 사례는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적인 대통령이었잖아요. 당시 미국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에 참전했을 때, 이라크 전을 일으켰을 때 우리에게 파병을 요청했죠. 그런데 이 진보주의자라고 한다면 파병을 거부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국회에 가서 파병을 요청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에 따른다고 한다면 파병을 해서는 안 되는데. FTA도 마찬가지 예, 아니었습니까? 그 두 번째 사례가 FTA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는 파병을 해야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 한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우리가 이제 책임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이 자신의 가치나 신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까지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윤리,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게 저는 그런 측면을 뭐라고 보냐면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분들의 보수성이라고 저희는 또 봐요. 뭐냐면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사는 75억 인류가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게 보자면 보수적인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미덕은 수치심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수치심. 네. 그러니까 수치스럽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게 보수적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고. 나름 보수네. 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진보적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이에요? 네, 그래야 인류는 그래야 더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호기심과 수치심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오면 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렇죠. 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이제 결국은 난 수치스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근데 다하려고 하는 게. 그것에 관해서 더 사회적으로 책임을 묻는 분위기는 진보나 민주진영 인사들에게 더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네. 있죠.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예.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보수 진보 이런 이제 이념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사회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이 좀 다른 것입니다. 최경영 기자께서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수치심? 보수라고. 나는 보수네. 예, 아니 그리고 그것만 그러면- 놓고 보면. 예, 왜냐하면 예. 기질적으로는 사실 보수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사회 의식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그렇죠. 그 말씀. 맞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이 양면성이 이중적이죠, 막. 양면성이 자기 내부에 있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보수적인데 개인적으로는 또 진보적인 분들이 네,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아주 자유분방한데 사회적으로는 뭐 전통, 안정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나는 뭐 변화가 싫은데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뭐 개혁 뭐 이런 어떤 그런 혁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늘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는 이렇게 긴장하는 형태로 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구나. 근데 그 유권자들도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선거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러면 정치적인 정체성이든 무엇이든 간에 찾아 나갈 텐데 유권자들이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뭐 언론이 부추겨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뭐 그리고 실체적으로 뭐가 나왔잖아요. 가족들에 관해서 뭐 배우자건 아들이건 뭐 각종 의혹들이
나오면서 그게 또 지지율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가족들에 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제가 먼저 좀 말씀드려보자면 미국하고 이제 유럽하고 좀 다른데요. 예. 좀 약간 학술적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심리학에서도 많이 다루지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 다른 사람이 이제 저한테 묻습니다. 김옥이 당신은 누구요?라고 그러면 뭐 이 유럽 친구들은 나는 납니다라고 자기 개인을 먼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 문화에 유사하다고 보는 편인데 나는 나인 동시에 이 뭐 제가 이 누구의 남편이자 누구의 아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동체적인 관계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예, 미국은 이게 이제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커뮤니테리아니즘 공동체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고요. 예,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교로부터 영향을 받은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주의. 예,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분신주의, 그렇죠. 부자유친, 그렇죠. 부부유별.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는 김옥인 동시에 A의 남편이자 예. B의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를 아주 복합적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중요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와 B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도 중요하고 네. 제 딸아이도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볼 때도 예를 들자면 최경영 기자를 바라볼 때도 최경영 기자 혼자 실존적 개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 최 기자와 최 기자 부인, 최 기자와 최 기자 아이들 이렇게 같이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예, 예. 한국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예. 뭐 그리고 그 경향이 가장 강한 나라이죠, 나라이자 사실. 문화죠. 관계주의라고 부를 정도예요.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네. 이 집단주의, 집합주의라고 부르는 걸 넘어서 거기다가 하나 더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더해서 어떤 관계를 주로 맺고 있느냐까지 더 들어가서 가장 자기를 복합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문화로 한국 문화를 얘기해서 특별한 관계주의라는 이름까지 별도로 더해서 붙였을 정도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건 사실은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으로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있었을 때 거기에 아예 접근 자체를 오히려 못하게 생각을 했던 것뿐이지 예. 막았던 것뿐이지 사실 지금 사회에서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고요. 조금 근데 좀 다르겠죠. 부인, 그러니까 배우자와 그 다음에 자녀의 문제는 좀 다르긴 할 텐데 제가 이렇게 보면 잘못된 사람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점을 볼 때 조금 배우자의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후천적으로 만난 관계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식 관계는 기질적 측면을 좀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냐 유전적 요소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관점과 기질적 요인들로 조금씩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론도 우리의 시민사회도 조금 더 무의식적으로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 같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우리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냥 그 선에서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뭐 아주 정말 직접적 예를 들어보자면요. 우리가 국가를 영어로 스테이트로 하잖아요. 예, 스테이트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서 다 한자를 쓰잖아요. 예. 스테이트를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동아시아 근대 초기의 사람들은 근데 예. 그 우리가 쓰는 나라 한자 국자에. 국가로 했다 예. 집가자를 썼잖아요. 그렇죠. 집가자를 써. 예, 그러니까 뒤에- 이게 이 국가라고 하는 것도 커다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양 친구들이 보면은 아주 낯선 거죠. 그렇죠. 어떻게 나라가 이 사람들은 가족으로 우리는 파악 하나라고 좀 낯설죠. 그러나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건 야 원래 그냥 우리가 가족 속에 있었던 존재들이고 우리 가족의 가장 큰 게 바로 곧 국가이자 나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만큼 이 우리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가족이 아주 매우 중요하죠. 예. 그래서 뒤집어서 말씀을 그 얘기를 결국 그러니까 풀이하자면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뭐 법률적이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명확히 선을 긋기보다는 사실은 정서적으로만 보자면 내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가족끼리는 무한 후보들도 책임이니까. 그런 식의 어떤 뭐 변명이든
주장이든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무한 책임을 네, 지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할 때도 사과를 할 때도 내 사과의 경계선 이게 계약 사항이라든가 비즈니스라면 모르겠지만 가족과 관련돼서는 사과의 그 경계선 내가 여기까지는 사과하고 여기까지는 내 책임이 아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법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우리 문화에는 크게 잘 맞지 않는 거죠. 이게 어떻습니까? 이 각종 이제 의혹이 있고 이게 검찰이든 공수처든 뭐 끝내는 밝혀지지 않고 아마도 이제 불기소가 되거나 또는 뭐 진실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모르겠다라는 상황에서 투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정상 보면 60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 본인들의 선거 전략을 펴야 본인들에 대한 어떤 신뢰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을까요? 뭐 무시 전략 외에는 뭐 다른 게 무시 전략, 예. 무시할 수밖에 저는 없다. 예. 각종 의혹에 대해서 예, 두 후보 다. 예. 그렇다고 뭐 이제 진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린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모르는 거기 모르는 때문에.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보기에는 예. 이 뭐 정치 특성을 고려할 때는 뭐 후보가 나서서 진실을 밝힐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결국 그냥 뭐 이렇게 무시 전략, 뭐 혹은 그냥 무관심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토론을 해도 토론은 이제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3번을 해야 되는데. 예. 뭐 그래도 이제 그것은 그냥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그런 이 뭐 사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가령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그 보수적 유권자층에서도 한 70% 안팎으로 지금 보면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응답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한길 리서치가 했던 것들 보면 이런 상황이면 혹시 이게 국민들 마음이 의혹이 있는 두 후보는 빼고 의혹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쏠릴 60일, 70일 남았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드라마틱하게 안철수나 심상정이나 김동연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투표를 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기에는 절반은 이 인물한테 표를 던지지만 절반은 정당의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현재 좀 정당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보다는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물론 이제 최근에 그런 흐름들의 어떤 그런 가시적인 결과는 나왔습니다. 갤럽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10% 가까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2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뭐 9점 몇 프로를 기록을 했던데요. 근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표를 던질 때 꼭 인물을 보고 표를 던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보고 표를 던지고 국민의힘을 보고 표를 던지기 때문에요. 이 본인이 결단을 하지 않는 한 후보 사퇴. 후보 사퇴라고 하는 결단을 하지 않는 한 현재 이 구도 속에서 좀 선거가 좀 치러지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뭐 그 교수님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게 부동층이 그래도 다 그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35하고 30% 정도 남은 게. 네. 근데 그 스윙보터라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스윙보터에 관련된 심리학 연구들을 쭉 검토를 해봤더니 결국은 이 부동층이 투표를 하는 게 3가지를 위해서 그 중에 하나 혹은 둘, 셋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되어 있던데 그 첫 번째가 이제 항의하는 거죠. 거세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균형을 잡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너무 이쪽으로 몰린다 혹은 서로 쏠린다. 세 번째가 뭐냐면 굉장히 즉시적이고도 단기적인 나의 어떤 실제적인 이익과 관련된 투표 이 셋 중에 하나에는 최대한 거의 대부분의 부동층이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이 두 분의 후보 외에 다른 분들이 이 셋 중에 하나 중에 무엇이든 만족을 시키냐는 거예요. 이분들을 선택함으로 해서 거센 항의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선택함으로 해서 아주 절묘한 균형을 맞춘다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국회의원 선거면 예전에 가능했죠. 그렇죠. 네. 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을 선택함으로 해서 오는 그런 큰 나에게 중요한 실리적인 이익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찍은 사람이 된다는 어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봤을 때는 이 소위 말하는 이런 양당 구조에서 저는 그게 이제 10% 저도 이런 기사를 몇 개를 봤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결국은 지금 같은 거대 양당 구조에서는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사표 심리 때문에 어떤 특정 정당 정당 중에서 한 후보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게 사표 심리가 제일 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그 사표 심리일 수도 있고요. 예. 저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이분법적 구조나 이럴 때서는 저 사람만큼은 절대 되면 안 돼라는 건 라이벌 구도에서는 이쪽을 강하게 지지할 수 있는 영향이 되지만 이런 5가지, 6가지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주고 난 다음에 무조건 여기는 안 돼라고 하는데 나머지 한쪽으로 이게 확 몰린다. 이거는 조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때는 아예 차라리 투표를 안 해라고 하는 마치 이게 일반적인 소비의 심리적 그 현상에서는 그냥 예. 다음에 사지. 네. 그래서 사실 이런 투표와 그 다음에 이제 구매 행동을 동일시할 수는 없겠죠. 예. 훨씬 더 투표가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구조가 투표를 안 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정한 한 사람이 그래서 강력한 대안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올라간다.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네. 유권자들 심리에 관해서도 조금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유권자들이 선택을 할 때 또는 우리가 주식 부동산 같은 거 뭐 선택하고 투자하고 뭐 이럴 때도 소비 지금 말씀하셨지만 뭔가를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뭘로 사고 뭘로 판단해서 누구를 왜 찍는 겁니까? 우리가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중에는 뭔가 그럴듯하게 변명을 하겠지만 나는 왜 이 사람을 찍었어 아니면 이 주식을 왜 샀어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그 말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 사약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 보통 이제 저희들은 집합 행위, 집단적 행위의 두 가지 논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하나의 논리는 사실 이제 이 논리가 제일 큰 거죠. 이익입니다. 이익 투표입니다. 이익 투표.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표를 던짐으로써 나에게 이익을 안겨다 주는. 예, 뭐 아마 보수층이나 진보층 뭐 다수는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표의 가장 일차적 본질은 이게 이익 투표입니다. 그래서 다 세금 깎아준다 그러는 거군요. 예. 근데 이제 요 못지않게 또 하나 그 이익 투표만큼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경향이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논리, 두 번째 로직인데요. 예. 이제 그건 가치입니다. 가치 투표. 예, 가치 투표도 또 하게 돼 있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설령 손해를 좀 본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 가치를 선택하는 어떤 그런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투표가 이제 두 번째 경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3분의 2나 4분의 3의 이익 투표와 3분의 1이나 4분의 1의 가치 투표. 이게 또 세대별로 혹시 나뉘지 않습니까? 2030은 훨씬 더 가치 투표보다는 이익 투표 경향이 강하고 그리고 4050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표의 경향이 강하고 뭐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거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오히려 아니에요. 좀 길게 보면 과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젊은 세대가 가치 투표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뭐 4050도 어떻게 보면 이익 투표가 우선인 거죠.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재밌는 연구들이 뭐 예를 들자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안 되지만 그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 조나선 하이트 같은 심리학자가 이제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죠. 다비드상을 보여주고 딱 봤는데 와 너무 멋있다, 그렇죠? 라고 나중에 민주당을 찍는다. 네. 그다음에 다 아까 그 벗었어. 수치, 수치심. 이게 이제
공화당을 찍는다. 사실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어떤 진보적인거나 보수적인 거는 이제 있고요. 근데 거기에 김호기 교수님 말씀하셨던 사회 의식이라는 게 이제 얹어지면서 여기서 복잡한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인데 사회적으로는 진보적인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조합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금 어떤 재밌는 연구들이 들어가냐면 5살에서 10살 사이의 아이들한테 그 선거 후보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측을 해보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론조사에서보다 더 잘 맞히더라는 거예요. 5살, 10살짜리들이. 자,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만 놓고 보면 관상만 보고. 네. 그러니까 관상이나 어떤 여러 가지 단편적인 정보인 것 같지만 중요한 다음에. 근데 그렇다면 이걸 또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 해석하면 애들이 더 잘 맞힌다. 아이들이 더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이런 연구들 중에 정말 아이들이 조사에서보다 여론조사에서보다 더 잘 맞히는 그런 연구들에서 한 질문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너는 어떤 아저씨가 혹은 어떤 아줌마가 모는 배에 탈래? 모는 배에 탈래. 어떤 사람이 선장으로 있는 배에 탈래? 네. 안정감이네. 안정감 질문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질문이 있는 연구에서는 아이들이 실제로 더 잘 맞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고 당위적인 이슈나 아니면 그런 그 자기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들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노이즈가 많이 들어간 그런 데이터들이 오히려 성인의 데이터에서 쌓이는 거고 우리의 본심은 사실은 5년 동안 누가 모는 배에 우리가 탈 것인가. 생존 안전 뭐 이런 거네요. 약간 그런 욕구가. 그게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실 제일 밑이잖아요. 생존 안전이 5개 단계 중에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국가사를 우리가 직접 다 결정할 수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두 개의 어떤 그런 그 위임 그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가 바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국가 주요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하나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에 우리가 위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는 행정의 권력을 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입법의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장의 역할이죠. 그렇죠. 그러네. 우리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임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말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근데 유권자들이 그런 생각을 논리적으로 갖고 하기보다는 어떤 뭐 감성적인 측면에서 이끌려서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정당이든 후보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좀 심리학적으로 좀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선거날 당일이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뭐 사람마다 시간이 다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기표하러 투표장에 갈 때 그 시간은 제가 보기엔 대단히 진지합니다. 그 짧게 뭐 5분이고 10분이고 15분이고 전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은 정해놨지만 정말 누구를 찍는 것이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속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가장 최선의 일일까? 뭐 이재명 후보를 찍을까? 윤석열 후보를 찍을까? 안철수 후보를 찍을까? 심상정 후보를 찍을까? 그 10여 분만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우리가 도장을 찍는 거죠. 우리가 제사 드리듯이 하네. 약간 신성하네요. 아니, 신성하죠. 그래서 미국의 정치학자인 아담 쉐볼스키는 이 투표용지를 페이퍼 스톤이다. 과거에 이제 그 우리가 구약 권력자에 맞설 땐 돌을 던졌잖아요. 근데 이제 근대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로 뭐 실제의 돌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로 만든 종이돌이죠. 그걸 던지는 거죠. 이건 우리의 미래를 아까 제가 위임의 방식이지만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주권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대표를 뽑는 바로 이 순간, 요 시간만은 대단히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신중하고 그 다음에 뭐 진지하고 매우 엄중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뭐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유권자들 경우도 바로 그날만은 대단히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누굴 찍는가.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최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진영적 사고가 이제 우리 사회에 깊게 그늘져져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진영적 투표라고 하는 것은 기본 상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바로 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투표들을 더 많이 가져오는 쪽에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초기는 이제 주로 갈라치기가 많이 이루어지죠. 자기 지지 세력을 결집을 하죠. 그러나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중도 통합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누가 더 많은 이제 중도표를 가져오느냐인데. 예. 지금이죠, 지금. 뭐. 예, 지금이죠. 예.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렇게 그런 진지한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높은 후보. 그거는 이제 달리 얘기하자면 저는 미래를 얘기하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보들이 될 것이다. 결국 그런 후보들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최근에 21세기를 돌아봐도 이건 뭐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 뭐 저기 정치자분들께서 이제 뭐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은 어떠냐면 그래도 2002년 대선에서는 이해창 후보보다는 좀 새로운 정치를 일구어 나갈 것 같은 이건 미래죠. 노무현 후보를. 예. 그리고 2007년 대선에서는 선진 인류 국가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후보를. 그리고 2012년 대선은 보수적 버전이긴 하지만 저는 그 선거 전략이 상당히 기초연금. 예. 그러니까 이 경제 민주화와 뭐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를 내건 박근혜 후보를. 그리고 2017년 후보에는 뭐 촛불 집회 직후에 뭐 치러진 것이긴 합니다만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미래를 내놓았던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후보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어떤 정말 진지한 그런 전망을 제시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2개월 이 시간은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미래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교수님께 특별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가령 이제 이게 또 유튜브로 나가니까 유튜브에 댓글들 보면 언론 때문에 누구가 유리하다. 언론 때문에 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기득권 언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촘스키 교수도 왜 Manufacturing to Consent라고 해가지고 언론이 이렇게 투표할 때 기득권 위주로 투표하도록 정신적으로 미국 사회도 세뇌시킨다. 그래서 당신들이 다 당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제도 문화도 있다. 근데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뭐 DNA나 유전자 이야기도 하고 세대 경험이 결정적이다는 이야기도 하고 부모 이야기도 하고 가족 이야기도 하고 헛갈려서 이게 이번 대선에서는 뭐가 사람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그게 다 환상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뭐 원인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다변화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무언가를 다 좌우할 수 있는 시기도 지났고.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그 워싱턴 포스트가 워터게이트를 터뜨리면서 막 정말 대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도 이제는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워낙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너 때문이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이제부터는 덜 하셔야 돼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김호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데 제가 절대 공감하는 게 뭐냐면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결국은 우리가 더 큰 피해자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죠. 요구해야 되죠. 너 당신은 뭘 보여줄 거냐? 뭘 보여줄 거냐? 그리고 그걸 저주만 하지 말고. 네, 그걸 많이 보여주는 분들이 더 많이 보여주는 분들이 이제 그 남은
67, 8일 동안 이제 더 국민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제가 그 교직원 선발하는 위원회에 들어가면 교직원 선발하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교직원 선발하는 채용위원회에 들어가면 표현을 이렇게 쓰라고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자, 이번에 어떤 사람들 뽑을까요? 제가 그러면 그런 식으로는 절대 좋은 분들을 못 모신다. 우리 대학에 어떤 직원 선생님들을 모실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 자, 어떤 사람 뽑을까라고 하면 정말 그런 수준을 뽑지만 이번에 우리 대학에 어떤 직원 선생님들을 모실까라고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 우리가 더 좋은 분들을 뽑게 돼 있다. 우리 유권자가 더 국격 높아지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당에서 가끔 그 회의하는 것이 불쑥불쑥으로 문틈 약간씩 언론을 통해서 혹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걸 보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표현, 유권자 공략, 뭐 이런 표현, 이런 표현 스스로 정당에서 자제하셔야 돼요.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을 우리 당으로 모실까라는 생각으로 이걸 하셔야 돼요. 네. 대상화 시켜버리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국민의 격을 높이고, 그러니까 무지한 국민들에게 저 사람의 상대방의 범죄를 알려드리겠다, 뭐 아니면 뭔가 우리를 깨우치겠다가 아니라 소중한 국민들을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쪽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뭘 할지를 앞으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호감 선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비호감 선거라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선장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까탈스럽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는 그 남은 60일 동안은 정말 뭔가를 보여준다면 그 5년 동안 무언가를 이 대통령이 그리고 이 정부가 무언가를 하는가를 정말 제대로 보여준다면 상당히 큰 반전,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에 있어서의 반전뿐만 아니라 이 60일 가지고도 또 많은 또 반전이 선거 자체 우리가 몇 년 후에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도 그 기억에서도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 기자님 질문하신 거하고 김 선생님 말씀하신 거 좀 덧붙여보자면 이 프레임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죠. 아까 이제 프레임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좀 그냥 간단히만 덧붙여보자면 과거에는 사실 레거스 미디어들이 프레임을 독점했던 것 같아요. 독점했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란 사실 프레임을 떠나서 사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그 프레임을 제공하는 원천들이 아주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레거스 미디어도 있고 뉴 미디어도 있고 뭐 또 다른 이런저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 프레임에 연관해서는 독점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TV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또 유튜브도 듣고 뭐 또 페이스북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다원적 경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프레임론이 가지고 있는 또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 프레임 속에 있는 주체의 적극적인 능동적인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종의 좀 결정주의적 이론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특정 A 매체가 있고 B 매체가 있다고 한번 보자면 보수적 A 매체와 진보적 이 B 매체가 그 만든 프레임에 따라 유권자들은 모두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럴 리가 없죠. 프레임 속에 있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10여 분 동안은 대단히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용자의 관점도 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레퍼런스의 하나지 그 레퍼런스가 우리의 모든 의식과 행동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게 두 번째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선거를 앞두고 뭐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학계에서도 사실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같은 대학 계시는 그 주한혜정 교수님 있잖아요. 그 어떤 그 문구가 망가진 세상에서의 책임지기라는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른 이제 서양 학자분 표현을 빌려서
근데 세상이 이미 망가져 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코로나19 이전에도 빈부격차가 심했지만 19 이후에 이제 한 2년 지나고 나서 계속 지구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지구 자체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빈부격차는 계속 커지고 산업구조는 계속 그렇게 갈 것 같고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것 같고 직업은 없어질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상실감들. 뭐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이런 사회에서 뭐 어떤 또 책임을 질 수가 있지 미래 세대는 또 무슨 희망을 보고 살아가지 뭐 이런 것들 참 고단하거든요. 좀 희망을 좀 주셨으면 예? 연말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저는 좀 그럴 경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저는 구체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사고. 예, 제가 뭐 한때는 이제 같은 과에 뭐 예. 있기도 했지만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조정 교수님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예. 제가 반론을 제기하자면 예. 너무 높은 추상 수준에 있는 비관주의가 아. 오히려 저는 우리 삶을 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좀 구체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자면 뭐 21세기에선 어느 하나의 나라가 독자적인 자기만의 고유한 발전 전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의 발전 전략을 벤치마킹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이제 고유성을 더해가는 것인데요. 세계에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예. 미국 모델도 있고 독일 모델도 있고 스웨덴 모델도 있고 네덜란드 모델도 있고 뭐 이웃 일본 모델도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모든 게 다 비관적인가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시각에서 보면 저는 여전히 미국 모델보다는 독일 모델이 그렇죠. 독일 모델보다는 스웨덴 모델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될 예를 수만 들어 있다면. 우리나라가 스웨덴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마도 제가 뭐 진보적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지난 20세기와 현재 21세기 20년이 흘렀잖아요. 스웨덴 모델은 우리 인류가 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바람직한 모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스웨덴처럼 만들 수는 없는가? 저는 충분히 꿈꿔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자원도 없이. 예? 자원도 없이 아니요, 뭐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만들어가면 된다. 예,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과잉 비관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 두 번째로는 미래는 결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이 대선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나라의 경우를 이렇게 좀 지난 민주화 시대 이후를 보면은 오히려 압도적 지지를 받은 대통령의 통치가 비교적 이게 적은 지지를 받은 대통령의 통치보다 더 뛰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그렇죠. 그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이해창 후보를 뭐 어떻게 보면 DJP 연합이라고 하는 겨우 이겼습니다. 예, 정말 초유의 어떤 그런 정치 전략을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화 이후의 역대 정부 중에서 DJ 정부의 업적이 가장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IMF를 극복했으니까. IMF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그 한국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만들었고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포함해서 짧은 5년 동안 많은 업적을 일궈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대선 과정에서의 지지가 그 정부의 모든 걸 결정짓지 않습니다. 예. 희망적이네. 예, 그리고 또 다른 예지만 현재 이 부동산 정책 등등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대선에서 받은 지지율은 41%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도 40%야. 42%인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선 과정이라고 하는 이 현재가 대선 이후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는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때 우리라고 하는 것이 집합적 의지들이죠.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따라서 미래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그렇게 뭐 결정론적으로 미래를 재단할 필요는 없다고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뭐 근거 없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스웨덴의 사례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미래를 너무 결정론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사상가죠.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제가 말하는 게 오늘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람시는 위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것은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은 나타나지 않아. 그렇죠. 정말 진짜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과거의 것들은 뭐 급속하게 사라져가는데 뭐 인공지능이다, 데이터다, 뭐 메타버스다. 지금 이 뭐 새로운 것들은 정말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어요. 우리는 그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람시가 이런 위기의 시대에 제시했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하면 지적 비관과 의지적 낙관입니다. 인간은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의지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지적으로 우리가 비관스럽다 하더라도 이 위기의 시대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합적으로 낙관적 의지를 가질 필요는 있죠. 그래서 좀 의지적 낙관에 전 다른 말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좀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대선 과정에 대해서 뭐 정말 너무 불만스럽고 뭐 우리 이제 뭐 사회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은 정말 역대급 대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때 역대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대선은 없지 않았는가라고 그렇죠. 이제 역대급 대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그렇죠. 이 현재가 미래를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또 미래는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의외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그 리더가 대한민국을 또 잘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의외로. 뭐 좀 이런 희망마저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김경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지적 낙관, 경제는 심리다. 갑자기 그 생각이 저는 나기도 하고요. 과거가 더 좋았다는 생각은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우리는 늘 지금이 제일 나은 상태입니다. 한국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핑커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서 인류는 지금 항상 지금이 제일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다. 타살률을 저희들은 근거로 보통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타살률.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게 가장 비극적인 행동이잖아요. 그 타살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안전한 세상, 이 한국 땅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제가 5초만 끼어들자면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년 역사를 보면 지금이 제일 잘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이걸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예전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엉망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도 뭐 한솔홀딩 뭐 다 입증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더 나아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나보다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들과 수평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다음 세대를 항상 고민을 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사회는 이미 충분히 강한 사회고요, 충분히 격이 있는 사회고 그리고 상당히 역량을 많이 보여준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역량을 얼마나 더 증강시킬까. 이번에 우리를 얼마나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역량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를 이번 대선을 통해서 같이 한번 또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 역대급 비호감이라고 하는 그 얘기도 결국은 일정 부분은 그만큼 우리의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나오는 또 그런 통과 의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맛있는 거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어지간한 거 가지고는 이제 식욕을 채울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